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개강일이에요? 아, 개강했어요? 언제 했어요? 지난주에 했어요? 지금 뭐뭐 같이 나가요? 에픽이랑 또 뭐 나가요? 통계? 퀀트 나가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설명에 찍어놓은 영상 있어요. 보셨나요, 혹시? 보신 분? 네, 안 보신 분? 오케이, 우리 손 들어요. 솔직히 안 보신 분 빨리 손 들어보세요. 되게 많죠? 설명의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 영상 그거 다 무료거든요. 그러니까 꼭 보고서 시작하세요. 아시겠죠? 특히 3차는 더 중요한데 2차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고서 나가면은 제가 설명 지금 드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공부 방법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해 놓은 거 있으니까 꼭 보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차 커리큘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시간 어느 정도 투입해야 되는지, 공부 방법은 어떤 건지 거기서 다 설명했으니까 설명하지 않도록 할게요. 개강일도 아니니까. 단지 윤리 과목에 대한 것만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설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2차는 조금 과목마다 편차가 크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여기 있는 에코티라든가 Financial Reporting Analysis 회계 과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약 20% 정도 차지한다고 했었고요. 그 밑에 채권, 픽스드라든지 또는 데리베티브, 파생상품이라든지 Corporate Finance라든지 Ethics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나머지 과목들 4가지는 5% 정도 차지한다고 했었고요. 윤리 과목만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윤리가 레벨 2에서 10%가 나와요. 그런데 레벨 1이랑 2랑 3랑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윤리는 레벨 1, 2, 3에 다 같이 나오는데 설명해 드리면 이거 다 설명 이것까지는 안 해놓고요. 윤리 과목 말고 나머지 과목들에 대해서 설명 다 해놨어요. 근데 레벨 3랑 레벨 2랑은 완전 다르다고 거기서 설명을 하는데 레벨 3는 여기 있는 과목들 거의 안 나오고 새로운 과목들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10과목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통계 들어가고요. 그 다음 이코노믹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얼터너티브 들어가고 포트폴리오 들어가고. 근데 어쨌든 이 중에서 한 10과목 빠져나가고 10과목 거의 새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게임이에요. 레벨 2랑 레벨 3는 이어지지 않고요. 그럼 레벨 2만 보도록 할게요. 이 윤리 과목이 레벨 1, 2, 3에서 거의 유일하게 물론 다른 과목에서 나오는 거 있어요.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윤리 과목이 레벨 1과 2와 3에서 반복돼서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레벨 1 아마 공부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지금 제가 여기 왼쪽에다 써놓은 코드 앤 스탠다드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코드랑 스탠다드 줄여서 CNS라고 쓸게요. 코드랑 스탠다드랑 그 다음에 레벨 1에서 깁스라고 혹시 배우셨나요?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퍼포먼스 스탠다드. 그래서 성과 지표를 보여주는 그 프레젠테이션 폼이 있어요. 이거를 좀 배웠었던 것 같아요. 비중이 아마 여기가 한 80, 한 20 정도 아니면 70대 3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레벨 2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 코드랑 스탠다드가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책을 그대로 가져오셔도 돼요. 레벨 1 때 책 쓰신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그거 필기 다 해놓으셨으면요. 그리고 문제 다 풀어놓으셨으면요. 내용 정리 거기 다 해놨잖아요. 핸드아웃도 똑같고요. 나눠드리는 프린트물도 거의 다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그대로 가져오셔서 그대로 보시면요. 시간 굉장히 많이 세이브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똑같아요. 근데 여기다가 뭐가 하나가 붙냐면요. 리서치 스탠다드가 하나가 더 붙어요. 깁스가 빠지고서. 그럼 이 리서치만 들으면 되겠죠. 그래서 레벨 1 때, 제가 이거 레벨 1 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윤리 열심히 하면 레벨 2랑 3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 빠지거든요. 이 부분 빠지고 이 부분만 하면 돼요. 이게 마지막 시간에 할 거예요. 마지막 시간에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하면 이거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벨 1에서 윤리 열심히 하셨으면요. 지금 그냥 혼자서 공부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혼자서 공부하시고 마지막 시간에만 들어오셔도 된다고요. 아니면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들으시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시간 세이브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면 되고요. 레벨 3로 가게 되면요. 똑같이 코드랑 스탠다드가 또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붙냐면요. 에셋 매니저 스탠다드가 붙어요. 에셋 매니저 코드가 하나 더 붙어요. 그래서 리서치가 빠지고 에셋 매니저 코드가 붙고요. 그 다음에 레벨 2에서 안 나왔던 깁스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레벨 1 비중으로 보게 되면요. 요만큼에서 한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물론 있지만 10% 정도 나오고요. 레벨 2 기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 정도 나오는데 세부적인 비중으로 따지게 되면은 코드랑 스탠다드가 한 80%, 70% 정도 되고요. 그 다음 리서치가 한 20% 정도 또는 30%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벨 3로 가게 되면요. 똑같아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요렇게 두 개를 묶어가지고 전체 비중의 10% 정도를 차지하고요. 깁스가 전체 비중 중에 5% 정도를 차지해요. 그래서 토탈리하게
100점 중에서 15점 정도, 그리고 멀티플로 따지게 되면은 레벨 3는 멀티플과 에세이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멀티플과 에세이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럼 멀티플이 50점이고 에세이가 50점일 거 아니에요? 근데 에틱이랑 깁스는 멀티플에서만 나와요. 그래서 50점 중에 15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세 문제당 한 문제꼴로 윤리문제 나온다고요. 다시요. 세 문제당 한 문제꼴로 윤리문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레벨 3 되면은 하시긴 하셔야 돼요. 윤리를 안 하면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벨 3 가게 되면은 코드랑 스탠다드 해야 되고요. 깁스는 레벨 1 때 했던 거니까 레벨 2에서 안 다루겠지만요. 레벨 2 때 만약에 하실 거면은 내가 시간이 정 부족하다 하면은 리서치 스탠다드 오래 걸리지는 않는데 이거라도 하고 넘어가세요. 그래야 레벨 3 때 여러분들이 편할 수가 있어요. 제 말 이해됐죠? 시간 세이브 해야 되니까 레벨 1 때 열심히 하셨으면요. 코드랑 스탠다드 레벨 2, 3까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시간 세이브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혼자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레벨 2 때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코드랑 스탠다드 레벨 3 때 어차피 똑같이 나오거든요. 똑같이 80대 한 20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레벨 3 때 하는 거 대비한다 생각하고 하시면은 돼요. 시간 낭비 절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레벨 3 가면 과목이 조금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에틱에 대한 얘기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공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제가 수업 시간이 아니라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렸으니까 다 생략하고서 진도 바로 나가도록 할게요. 우리 레벨 2 때 했던 거 간단히만 그냥 한번 어느 정도 아시는지 한번 보고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윤리라는 건요. 코드랑 스탠다드로 구별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세요? 코드랑 스탠다드로 구별된다라고 했었고요. 코드는 6개, 그 다음에 스탠다드 오브 프로페셔널 컨덕트는 7개, 22개 조항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지금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 스웨저로 나갈 거예요. 1페이지 한번 보세요. 1페이지 보시면요. 거기 코드 오브 에틱스라고 있죠? 윤리는요,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이 될 수 있어요. 코드 오브 에틱스가 있고요. 6개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Standards of Professional Conduct라고 해서 7개, 22개 조항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럴 때 이 코드 오브 에틱스는요. 제가 레벨 1 때도 설명드린 것 같은데 윤리 어떤 거라고 했었나요? 그냥 윤리 네, 그냥 윤리에 대한 거, 윤리 규범 정도에 대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시험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 Standards of Professional Conduct는 여기에 대한 행동 강령,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준다라고 했었죠. 그때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게요. 효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중에서 불효자는 아무도 없을 거 아니야. 다 효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냥 효를 해야 돼 라고 하는 건요. 여기에 있는 코드 오브 에틱스랑 같은 거예요. 굉장히 애매모호한 거. 너 착하게 살아야 돼.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 되는지는 얘기해주지 않아요. 그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해주는 게 여기 Standards of Professional Conduct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석 지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추석 때 이번에 연휴 길었었죠. 나한테 쓴 돈보다 부모님한테 드린 용돈이 더 많던가, 아니면 내가 여자친구랑 노는 만큼 부모님과 그 이상의 시간을 보내줬던가, 아니면 부모님께 찾아가서 인사라도 드리던가, 아니면 주말마다 한 번씩 나는 부모님께 인사를 꼬박꼬박 드린다라든가,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내렸을 때 OX를 통해서 내가 이거를 잘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들, 이게 Standards of Professional Conduct라고 했었어요. 따라서 시험에서 나올 땐요, Code of Ethics는 시험에 나올 수가 없다라고 했었죠. 왜냐면은 너 착하게 살아야 돼. 이거 갖고는 내가 위반인지 위반이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위반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너 이번 추석 때 대전이랍니다. 고향에 내려갔더니 너 이번 추석 때 선물을 했더니 주말마다 부모님한테 전화는 드리니, 이렇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거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된다고 했었죠. 따라서 이 부분은요, 앞으로 여러분들 보시면서 절대 시험에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건요, 여기에 있는 Standards of Professional Conduct 이 부분에 대한 것만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윤리 과목에 대해서 지금 말이 조금 빠르지만 이따가 수업 들어가면 줄이도록 할게요. 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리고 이 과목은요, 윤리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오시면 안 되고, 제가 레벨 1 때 말씀드리지만 법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법 과목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셔야죠? 일단 첫 번째는 암기하셔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판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케이스가 나올 거고, 이 케이스가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한 거를 내가 암기한 법률을 적용을 하고 케이스 스터디 한 거를 통해서 이게 위반인지 아닌지를, 그리고 왜 위반인지를 판단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Standards of Professional Conduct 7개 22개 조항이 여기에 제가 써드린 7개 22개 조항이에요. 책으로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를 보면요, Code of Ethics가 있어요. 여기 Ethics가 있는데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가 빵빵빵빵빵 6개가 뚫려 있어요. 하지만 절대 나오지 않으니까 암기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쭉쭉쭉 무시하면 돼요. 그래서 읽어보시면요. 그냥 애매모호한 말들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동그라미 보면요. Attitude, integrity. 네가 이거 뭐라 해야 될까요? 정직성, 성실성, 고결함, confidence,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diligence, 성실해야 되고, respect, 존경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요. 이런 ethical manner with the public clients, prospective clients, employers, employees, colleagues. 어쨌든 자본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요. 이런 investments, professions, and other participants in the global capital markets.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place the integrity of the investments profession and the interest of clients above. 고객을 누구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클라이언트 서버 최우선적으로 해줘야 되고요. 세 번째, use reasonable care and exercise independent professional judgment. 독립적인, 객관적인 어떤 내 전문가적인 판단을 내려야 되고요. 네 번째 동그라미, practice and encourage others to practice in a professional and ethical manner that will reflect credit on.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다섯 번째 동그라미, promote the integrity of and uphold the rules governing capital markets, 자본시장에 해당되는 법규를 잘 따라야 되고요. 여섯 번째, maintain and improve their professional competence,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strive to maintain, 노력도 해야 돼요. 여기까지 읽었을 때 머릿속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이거 다 솔직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실하게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이렇게 있구나라고 넘겨버리시면 돼요. 그 다음 장 가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장에 Standards of Professional Conduct 7개, 로마자로 큰 7개가 있고요. 그 밑에 세부적인 조항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이건 다 아시죠? 레벨 1 때 하신 분들은. 레벨 2 때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레벨 1이랑 레벨 2랑 레벨 3랑 제 강의는 다 똑같아요. 다 스웨저로 나가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필기해 놓으시면 이 책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조금 깊어지는 것들은요. 제가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을 가져와가지고 풀어주는 걸로 대체를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책은요. 스웨저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그대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갈 때 핸드아웃을 나와드린 게 있어요. 그 핸드아웃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핸드아웃을 보시면요. 3개를 나눠드렸을 거예요. 3개에 대한 설명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한글이 쓰여져 있는 핸드아웃이 있을 겁니다. 한글로 된 핸드아웃 한번 보세요. 한글로 된 핸드아웃은요. 네, 한글로 된 거 첫 번째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 해서 한글로 된 핸드아웃 있을 거예요. 그 한글로 된 핸드아웃은요. 제가 내용 설명을 하기 전에 이 핸드아웃으로 내용 설명을 한번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스웨저에 있는 책을 읽으면서 실제 적용되는 법규가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어라는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어로 된 핸드아웃이 있는데 문제 말고 그냥 영어로만 된 핸드아웃이 있어요. 영어로만 된 핸드아웃 한번 보세요. 영어로만 된 핸드아웃은요. 규정집 있죠. 규정집이라고 하는 거는 이 스웨저는 요약노트라는 거 레벨 1 때 들으셨죠? 이건 요약노트예요. 따라서 이 요약노트에 원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서가 CFA 협회에서는 규정집, 윤리규범집이 있어요. 그 윤리규정집에 대해서 원서를 그냥 제가 카피페이스트 해온 거예요. 카피페이스트가 아니라 그냥 프린트아웃 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원서에 대한 규정집인데 언제 쓸 거냐면요. 스웨저에 있는 내용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 스웨저에 있는 내용을 보강하는 걸로 이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커리큘럼북에 있는 문제는 언제 쓸 거냐면요. 이거는 커리큘럼북에 있는 문제예요. 수업시간 끝나고 그 다음 수업시간이 끝난답니다. 각 챕터가 끝날 때마다 제가 문제를 풀어드릴 거예요. 레벨 2가 되면요. 레벨 1이랑 차이는 없는데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금 어려워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 풀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핸드아웃 보세요 하면 한글로 된 핸드아웃 보시면 되고요. 규정집 보세요 라고 하면 영어로만 된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규정집 문제 보세요 라고 하면은 그 문제 프린트아웃 해드린 거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스웨저로 그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웨저 페이지 이 페이지를 보시면요. LS1B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Explain the ethical responsibilities required of CFA institute members and candidates in the CFA program by the Code and Standards. 그래서 이제부터는 Code and Standards 중에서 Standards of Professional Conduct 7개, 22개 조항만 배울 겁니다. 밑에 1, A, B, C, D, 2, A, B, C, 3, A, B, C, D, E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거 제가 다 써놔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암기하시면 굉장히 여러분들 편하게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제가 레벨 1 때 그림 그려드렸던 거 한 번만 더 그려드릴게요.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 깔리는 건요. 어쨌든 에틱이 깔리게 돼요. 그래서 코드 오브 에틱스가 일단 제일 밑에 깔리게 되는데 어쨌든 시험 목적상으로는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그 위에 깔리는 게 프로페셔널리즘이에요.
가장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이 전문가잖아요. 자본시장의 전문가로서 기본적으로 함유해야 될 펀더멘털, 기본적인, 가장 기본이 되는 responsibility, 책임에 대한 사항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자본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네 가지 파트를 이 위에다가 쌓게 될 거예요. 그 네 가지 파트는요. 여러분들이 일단 첫 번째로는 어디서 일하시죠? 자본시장에서 일하시죠. 자본시장에 대한 법규에 대한 파트가 있어요. 그 두 번째가 어디냐면요. 여기 Integrity of Capital Market, 자본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일하니까 자본시장에 적용되는 법규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여러분들 누굴 위해서 일하나요?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일하죠. 그래서 클라이언트한테 적용되는 duties, 적용 의무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한테 대할 때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소속돼 있는 곳이 있겠죠. 그거는 우리 회사겠죠. 그래서 duties employers, 고용주를 위한 의무사항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요, investment analysis, recommendations and actions. 그래서 내가 투자에 대해서 분석하고 추천하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펀드 매니저가 어떤 사고 파는 행위를 할 때 이 매니징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 건지에 대한 게 다섯 번째 조항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이해상충 관계가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클라이언트한테 유용한 정보긴 한데 미공개 중요 정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불법적인 정보가 있을 수 있겠죠. 이 불법적인 정보가 클라이언트한테 이득은 줄지라도 불법적인 정보는 쓰면 안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 사항의 이해상충 관계가 발생할 때 이걸 어떻게 조율할 건지가 여기에 있는 conflicts of interest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여러분들 나중에 responsibility에서 CFA, members and candidate,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하신 다음에 명함 판다라든가 합격하신 다음에 또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members and candidates로서, 즉 여기 협회에 있는 소속 회원으로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시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조항들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 그냥 앞자만 따게 되면 KIM에서 네 가지 조항이 있고요. 두 가지, 다섯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두 가지가 있고 세부적으로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머릿속으로 그냥 암기하시고서 들어가시면 굉장히 윤리가 쉬워져요. 그래서 이건요, 수업 시간 시작하기 전이나 아니면 혼자 공부하시기 전에 그냥 머릿속으로 프로페셔널리즘에는 뭐가 있었네? KIMM에서 Knowledge of the Law, Independence, Objectivity, Misrepresentation, Misconduct가 있었고요. Integrity of the Capital Market에는 MM, 그래서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쓰면 안 되고요. Market Manipulation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앞자만 따가지고 그냥 외우시면 굉장히 쉽게, 나중에는 쉬워지거든요. 처음엔 이게 어려운데, 그래서 레벨 3까지 굉장히 스무스하게 빠질 수 있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게 공부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레벨 1 때 했던 거 간단히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2008년도에 글로벌 크라이시스가 발생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때 JP 모건이 베어슨스를 한 주당 2불에 인수를 했었고요. 메릴린치는 보아한테 인수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리만 브라더스는 파산했었어요. 기억나죠? 당시에 AIG가 구제금융을 받았는데 170 빌리언 달러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170, 80 빌리언 달러네요. 1800억 불을 구제금융 받았었어요. 지금 환율이 1100원 정도 되나요? 1100원 조금 넘는데 1100원으로 따지게 되면 약 200조 원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구제금융을 한 회사에다가 때려 박은 거예요. 200조 원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때 당시에 상황을 좀 보도록 할게요. 200조 원이라는 거 굉장히 큰 돈인 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삼성전자 매출액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올해 매출액이요? 네, 200조 원이에요. 삼성전자 매출액이요. 한 해 삼성전자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액이 200조 원이라고요. 그 돈을 한 해 구제금융한 데다 때려 박은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관심이 없으세요? 삼성전자라는 회사 있는 건 아세요? 들어보셨죠? 네, 그런 회사가 있어요. 당시에 구제금융을 받을 당시로 돌아가 보면은요, MBS라고 하는 상품, 그 다음 CDO 상품이라고 하는 상품 들어보셨죠? 그 상품들이 문제가 발생돼서 이런 구제금융까지 오게 됐었는데, 이 MBS 상품을 다루는 과정에서 골드만삭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투자은행의 지금은 넘버원이죠. 이 골드만삭스에서 투자은행에서 투자자들한테 이 상품을 추천을 해줄 때 잘못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2008년에 SEC로부터 기소를 당하게 돼요. SEC는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증권에 대해서 감독하는 규제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벌금을 150 밀리언 달러에서 5,500억 달러를 내게 되는데, 5,500억 달러입니다. 5,500억 원을 내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기소를 당했던 내용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는요, 이 MBS 상품을 보도록 할게요. 아직 안 배우셨죠? MBS 어떤 상품인지 모르시죠? 배우셨나요? 아직 안 배우셨죠? 채권 시간에 배울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 MBS라고 하는 상품은요, 여러분들 주택담보대출 상품 있죠?
주택담보대출 받잖아요. 우리 주택담보대출을 누구한테 받아요? 은행으로부터 받죠. 대출자가 있어요. 은행이 있어요. 이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게 돼요. 그러면은 돈이 누구한테 가죠? 돈을 빌리는 사람한테 가겠죠. 그리고 은행은 뭘 갖게 되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권을 갖게 되겠죠. 지금 제 말 이해됐나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투자자가 원금과 대출자랍니다. 원금과 이자를 갖게 되면 은행에서는 그 원금과 이자를 30년 동안 수령을 하게 되겠죠. 지금 제 말 맞나요? 은행과 누가 있는 거예요? 대출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은행은요 30년 동안 이 원금과 이자를 따박따박 받다 보니까 굉장히 지루하겠죠. 그래서 어떤 짓거리를 했냐면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겠죠. 한 사람한테만 담보대출을 해준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택담보대출이 수십만 건 있는 걸요.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요. 제 말이 됐어요? 다시요. 주택담보대출 원래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있었는데 이걸 하나의 패키지로 묶는다는 거예요. 하나의 선물 꾸러미로 묶어요. 그래서 이거를 누구한테 팔아버려요? 은행이 이거를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은행한테 팔아버려요. 제 말이 됐나요? 그럼 투자은행은 뭐래요? 이 주택담보대출을 풀링된 자산, 이 풀된 자산을 가지고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들을 유인하게 돼요. 어떤 과정이냐면요. 써두도록 할게요. 은행이요. 주택담보대출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하나의 선물 꾸러미로 묶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자은행한테 이 선물 꾸러미를요 팔아버려요. 그럼 투자은행이 이 선물 꾸러미를 가지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대출자들이 뭐를 갚아요? 원금과 이자를 갖게 되면 은행으로 가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돈이 투자은행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투자은행은 뭘 하냐면요. 이 주택담보대출은 뭐예요? 미래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 미래 현금이 들어오는 채권을 가지고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일반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게 돼요. 그럼 자금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 투자자들은요,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요, 원샷으로 큰 돈을 지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 주식 투자, 채권 투자하는 거랑 똑같아요. 큰 돈이 일로 흘러 들어가죠. 그 돈이 투자은행을 통해서 은행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요. 은행은 이 큰 돈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이득이 될 거고요. 이 친구들이 원금과 이자를 갖게 되면요, 그 돈이 이제 은행으로 가는 게 아니라 투자은행으로 가게 되고요. 투자은행은 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한 투자자들한테 뭘 분배하는 거예요? 원금과 이자를 분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투자자들은 원샷으로 돈을 여기다 투자를 하고요. 이쪽에 대출자들이 갚는 돈은요. 이쪽에 투자자들한테 원금과 이자 형태로 지불이 되게 되고 그 돈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투자자들한테 가게 되겠죠. 근데 이슈가 발생되는 게요. 첫 번째는 여기 있는 주택담보대출 보도록 할게요. 주택담보대출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생각해보세요. 이게 보장이 돼요. 어느 정도. 정부에서 지급 보증을 어느 정도까지 해준다는 얘기예요. 제 말이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싼 이자로 빌려주게 되죠. 주택담보대출은 싼 이자로 해주잖아요. 그죠?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급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급 보증 되는 것만큼 싼 이자로 대출을 해주게 되는데 은행이 헛짓거리를 했어요. 뭘 했어요? 이 자산을 묶어가지고 누구한테 팔아버렸어요? 투자은행한테 팔아버렸어요. 투자은행은요. 이 자산을 기초로 해가지고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금을 끌어모았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대출자들이 이 돈을 안 갚았다고 가정해볼게요. 여기요. 지금 연체율이 올라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똑같잖아요. 그죠? 가계대출 많단 말이에요. 연체율이 이제 올라간다며. 왜 자꾸 금리 못 올려요? 여기 금리 올리게 되면은 이 사람들 대출자들이 돈을 못 갚게 되면요. 얘들도 망하고 여기 투자한 사람들 망하겠죠? 어쨌든 간에 얘들이 돈을 못 갚게 되면 그 피해가 누구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얘들한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즉, 예전에는요. 이 대출자들이 돈을 못 갚아도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급 보증을 해서 해결이 됐었는데 이젠 이 대출자들이 돈을 못 갚게 되면요. 은행도 돈을 못 받고요. 투자자들도 돈을 못 받고요. 은행도 못 받게 되고요. 투자자들도 돈을 못 받게 되는 연쇄 부도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글로벌 크라이시스 때 여기에 대해서 지급 보증을 정부에서 해줘가지고 MBS 상품을 어마어마하게 매입을 해줬었잖아요. 기본적인 구조예요. 나중에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너무 간단히 설명드린 거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게 이슈가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요는 뭐냐면요. 주택담보대출은 정부에서 지급 보증이 되지만 이 주택담보대출을 풀링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 주식이나 채권, 즉 MBS 상품, 모기지 백트 시큐리티잖아요. 모기지 백트 시큐리티. 뭐예요? 모기지가 주택담보대출이죠. 주택담보대출을 근거로 해서 만든 시큐리티, 증권이란 얘기예요. 주택담보대출을 근거로 해서 만든 이 증권, MBS 상품은요. 정부에서 지급 보증이 될까요? 안 되겠죠. 왜 안 되죠? 이건 뭐예요? 은행에서 팔아버렸죠. 투자은행에서 이거 묶었죠. 그 다음 뭐 했어요? 주식이나 채권 발행했죠. 이건요, 파생상품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법안이 2000년 이후에 완전 철회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규제법안 자체가 아예 없어요. 이걸 자유화 조항이라 그래요. 파생상품에 대한 자유화 조항이 발동이 돼요. 파생상품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규제를 하는 거를 금지해버리는 조항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가 없게 되면서 여기선 지급보증이 안 돼요. 투자은행이 근데 이거 거짓말을 해요. 이 주택담보대출 MBS 상품이라는 건요,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한 상품이라고 투자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 상황에서 이 상품 상당히 안전한 상품이다라고 고객한테 얘기를 함에 있어서 즉 원금 보장이 안 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원금 보장이 마치 될 것처럼 누구한테 여기 있는 투자자들한테 속여가지고 그 상품을 팔았단 말이에요. 뭐 위반일까요? 우리 레벨은 했잖아요. 1C misrepresentation에 보면 어떤 조항이 있냐면요. 나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guarantee statement 쓰는 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guarantee statement 쓰는 거에서 원금과 이자 보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원금과 수익률에 대해서 보장해 주는 거는 굉장히 강력하게 제재해야 된다고 했었죠. 지금 이 상황이랑 똑같아요. 원금과 수익률이 절대 보장이 되지 않는 파생 상품이에요. 근데 투자은행이 마치 여기에 대해서 원금 보장이 되는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 거죠. 첫 번째 뭐 위반했냐면요. 1C misrepresentation, 즉 원금에 대한 보장 guarantee statement 쓰는 거를 잘못했어요. 두 번째, 골드만삭스가 어떤 짓거리를 했냐면요. 자, 이 상품이요. expected return은 몇 프로 정도 되냐면요. 이 투자은행이 여기에 대해서 뭐를 하나요? 이 상품을 가지고 주식과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들을 끌어모을 때 이 상품 모기지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기지 안 갚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다 갚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상품이에요. 하지만 수익률은 조금 더 높아요. 뭐보다? 국채보다 수익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자랑을 했었어요. 국채는 우리 안전한 상품이잖아요. MBS도 국채같이 똑같이 안전한데 수익률은 한 1%에서 2% 정도 더 높게 쳐주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겠죠. 수익률이 조금 더 높아요. 근데 리스크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지를 안 했어요. 이 리스크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 안 한 건 뭐에 대한 위반일까요? 5B Communication with Clients and Prospective Clients를 보면은요. 투자의 과정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세 가지로 나온다고 했었어요. 투자의 과정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첫째는요. 투자 과정 자체에 대한 펀더멘털한 팩터에 대해서 즉 투자 과정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어떠한 형태로 이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베이직 포맷과 제너럴 프린시플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고 했었고요. 두 번째는요. 이런 투자 과정에 있어서의 변화가 있을 때 얘기를 해야 된다고 했었고요. 세 번째는요. 이 투자 과정에 있어서 수반되는 리스크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했었던 기억이 혹시 기억 어딘가에 나시나요? 리스크에 대해서 제대로 안 하게 돼요. 얘기를요. 그래서 이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 거에 대해서 5B에 대해서 위반이 되고요. 골드만삭스가 여기에서 더 잘못했던 건 한 발 더 나가게 되죠. 즉 투자자들한테요. 이 MBS 상품에 대한 권유를 하게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MBS 상품에 대해서 권유를 할 땐 기본적으로 주택시장이 화랑일 때 권유를 하는 거예요. 왜? 주택시장이 올라야지 MBS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가 잘 갚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대출자들이 언제 돈을 잘 갚아요? 주택가격이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주택가격이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파산이에요. 주택가격이 올라야지 이 친구들이 원금과 이자를 잘 갚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자들에게는요. 내가 지금 투자 상품에 대해서 권유를 할 때 어떤 식으로 권유를 하는 거죠? 주택시장이 화랑이기 때문에 이 상품 절대 부도 안 납니다. 따라서 주택시장에 어떤 마켓, 불마켓, 올라간 마켓에 베팅을 하라고, 즉 화랑에 베팅을 하라고, 업사이드에 베팅을 하라고 투자자들한테 꼬드겨요. 근데 골드만삭스가 뒤로 돌아서는 어떤 상품에 매입을 했었죠? CDS라는 상품 들어보셨나요? 크레딧 디폴트 스왑. 파생 시간에 배우실 거예요. 크레딧 디폴트 스왑은요. 보험 상품이에요. 사망 보험 상품 생각하시면 돼요. 사망 보험은요. 사망 보험의 대상물인 사람 같은 대상물이 죽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불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에 대한 사망보험이면은 스티브 잡스가 죽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보험금을 지불해 주는 거예요. 그럼 MBS에 대한 보험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MBS에 대한 보험 상품은요. MBS가 부도가 나면 여기에 대해서 누가 보험금을 지불해 주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누가? 얘들이 여기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했던 건요. 이 MBS 상품이 올라간다는 거에 대해서 투자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동시에 이 MBS 상품이 부도가 날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하는, 물론 구조는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하지만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하는 보험 금융 상품에 가입을 하게 돼요. 무슨 얘기예요? 하락할 거에다가 동시에 베팅을 하게 되는 거죠. 고객한테는 상방으로 추천을 하면서 내가 하방에다가 베팅을 하는 거, 이건 뭐에 대한 위반이었을까요? 우리 배웠던 거에 있어요. 6C Priority of Transaction, 거래에 있어서의 우선순위에 보면은요, 항상 내 이득보다 우리 누구? 고용주의 이득, 고용주의 이득보다 누구의 이득? 고객의 이득, 고객의 이득보다 시장 자체의 질서 자체를 잘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고객의 이득과 내 이득이 이해상충 관계가 발생할 때 누구의 이득을 먼저 챙겨줘야 된다고 했었죠? 고객의 이득을 당연히 먼저 챙겨줘야 되고 내 이득은 그 뒤에 빼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 강령 중에서 내가 고객과 반대되는 포지션은 취하면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었어요. 이해되시나요? 고객한테 사라고 하면서 내가 팔 수 없다는 얘기예요. 고객한테 팔으라고 하면서 내가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의진시 구속됐잖아요. 뭐 한 거예요? 고객한테 팔어 라고 하면서 내가 산 거예요. 사라고 하면서 내가 뭐 한 거예요? 그거 팔아버린 거예요. 그 짓거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6P 위반이라고요. 공부 다시 해야 되겠죠? 다시 처음부터 하도록 할게요. 잘 들으세요. 자, 실제되는 케이스를 계속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근데 이걸 적용해내는 얘기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실제 생활에서 이거 적용할 수 있는 분 굉장히 많거든요. 기사 읽잖아요. 기사 읽으면은 이게 왜 위반이 되는지, 왜 이게 위반이 안 되는지 실제 기사 보면서도 이런 것들을 체득할 수가 있다고요. 시험장 가서 이런 것들 필요하거든요. 하셔야 돼요. 자,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2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2페이지, 죄송해요. 2페이지. 여기 보면요. Standards of Professional Conduct가 있죠. 7개, 22개 조항이에요. 이건 서머리예요. 따라서 안 나갈 거예요. 어디까지 그 서머리가 있냐면요. 15페이지까지요. 거기 보시면 LOS 2, B2A가 있어요. 박스 있고. 제 페이지 잘못 알려드렸나요? 5페이지. 몇 페이지라고 알려드렸어요, 제가? 죄송해요. 5페이지. 5페이지요. 거기 밑에 보시면요. 박스 위에까지는 다 서머리예요. 그래서 쭉 지워주시면 돼요. 거기 박스부터 나가도록 할게요. 박스부터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프로페셔널리즘부터요. 제가 핸드아웃을 나눠드린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필기할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요. 이거 가지고 공부하라고 뭐 물론 할 수 있겠지만요. 서머리일 수도 있지만요. 이 위에다가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쓰시면 돼요. 레벨 3 때 저랑 한 40% 정도 같이 하실 거거든요. 레벨 3를 올라가셔야죠. 그죠? 그럼 3분의 1 정도 저랑 하실 거라고요. 그러면 제가 다 이렇게 필기하는 거 나와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본인이 필기하세요. 다른 서머리 하실 생각 하시지 마시고요. 다 써놨거든요. 제가 쓰는 거 다 써놨고 시간 줄이기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필기 안 하려고요. 제가 게을러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잘할 수 있어요. 다 글씨 잘 쓸 수 있어요. 근데 필기 안 하고 문제 조금 더 풀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널리지 오브 더 러. 그래서 말로 설명드릴게요. 이제부터 레벨 2니까요. 아시겠죠?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프로페셔널리즘엔요. 원의 널리지 오브 더 러. 일단 첫 번째 규정이에요. 핸드아웃 보도록 할게요. 일단 세 가지로 구성이 돼요. 잘 알고 잘 지키고 틀렸을 때 따르지 말라는 절차예요. 일단 법규를요. 가장 첫 번째 지켜야 될 건 뭐냐면요. 내가 이거를 잘 알아야지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되는 거에 대한 키워드는 뭐냐면요. 그 밑에 있죠. applicable law. 나한테 적용이 되는 applicable law. 적용되는 법규는 다 아셔야 돼요. 이 적용되는 법규라는 건요. 내 나라가 될 수도 있고요. 내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일하는 섹터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모든 곳에 적용되는 법규는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저는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인데요. 한국회계사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한국회계사가 한국회계사 규정을 몰라가지고 그냥 모르고 실수로 해서 법규를 위반한 거예요. 그것도 위반이에요. 의사랑 똑같아요. 의사가요. 법규가 있는데 그 법규를 모르고 그냥 자기가 진짜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위반이에요. 아시겠죠? 모르고 한 살인이 정당화되진 않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법과 규정을 모르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는 거예요. 면죄부가 씌워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쪽 분야에서 일을 하면요. 그쪽 분야에 적용되는 법규나 규정은 아는 게 원칙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법규를 잘 아는 것부터 시작해요. 모른다고 그 조항이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알았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잘 지켜줘야 되겠죠. 로지컬하게 따라가시면 돼요. 암기하려고 해도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라고 암기하세요. 자, 로지컬하게. 알았으면 뭐 하셔야 돼요? 지켜야 되겠죠. 지킨다는 건 뭐예요? 가능한 한 더 엄격한 법규를 지키면 그게 잘 지켜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거기 있는 것처럼요. 나는요. 한국인이에요. 그리고 내가 미국계 직장에서 다니고 있고요. 내가 베트남에 나가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CFA 멤버스 앤 캔디데이트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코드랑 스탠다드는 항상 적용이 될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 멤버스 앤 캔디데이트시기 때문에 항상 코드랑 스탠다드는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한국인이고 그 다음에 미국계 직장에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법과 미국법은 기본적으로 여기 코드앤 스탠다드보다 조금 더 엄격하다, more strict하다라고 해서 제가 MS법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more strict한 조금 더 엄격한 법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한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법규가요. 그 다음에 베트남 법규는요. 코드랑 스탠다드보다는 조금 덜 스트릭트하다, 덜 엄격하다 해서 less strict하다 해서 LS법이라고 제가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 상황에서 어떤 법규 지켜주시면 되시죠? 네? 네, 가장 엄격한 법규 지켜주면 돼요. 더 엄격한 법규 지켜주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국과 미국 법규를 지켜주시면 돼요.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엄격한 법규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요, 한국과 미국 법규가 언급이 안 됐어요. 시험에서. 그럼 어떤 법규 지켜주시면 돼요? 코드랑 스탠다드. 그래요. 이거 지켜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시험에서요, 아무런 언급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자 어떤 법규 적용돼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어떤 법규 지켜주시면 돼요? 코드랑 스탠다드. 그래요. 여러분들은 CFA 멤버스 앤 캔디데이트이기 때문에 코드랑 스탠다드는 항상 적용이 돼요. 따라서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들은 코드랑 스탠다드를 항상 적용받게 돼요. 그럼 그거보다 더 엄격한 법규가 있으면은 그거는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거보다 덜 엄격한 법규가 있으면요. 그거는 안 지켜주시면 돼요. 따라서 코드랑 스탠다드보다 더 엄격한 법규가 있는 이 상위법, 즉 코드랑 스탠다드를 기본으로 해서 만약에 여기에 법규가 존재하면 이 법규는 지켜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 법규는 안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돼요. 그래서 4개 중에 가장 엄격한 법규 지켜주시면 됩니다. 문제 풀어보면서 이따가 이해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만약에요. 법규를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는 내 동료가 위반한 거를 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 좀 보도록 할게요. 틀렸을 땐요. 제가 뭐라고 되어 있죠? 따르지 말고 dissociation 절차라고 되어 있죠. 자, 틀렸을 때는요. 이 4가지 절차 암기하시고 그대로 적용하셔야 돼요. 그대로 적용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일단요. 우리 종업원이 뭔가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확인하시는 거예요. 일단 가서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위반한 건지 얘가 진짜 위반하지 않은 건지 그게 첫 번째 확인하는 절차. 두 번째는 뭐예요? 보고 및 시정 조치를 하는 절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확인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확인은요. 내부로의 확인이 있고요. 외부로의 확인이 있어요. 내부로의 확인은요. 우리 회사 내에 준법 감시 부서가 있을 거예요. Compliance Department나 또는 Legal Department라고 하는 부서가 있어요. 준법 감시 부서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확인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 준법에 대해서 우리 법규에 대해서 관련된 부서에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부로는요. 만약에 내부적인 역량이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요. 그때는 외부로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확인이 됐어요. 이게 진짜 위반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럼 그땐 뭐 하셔야 돼요? 보고 및 시정 조치를 하셔야 돼요. 거기서 보고 및 시정 조치에서 보고에 대한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보고는요. 내부로의 보고와 외부로의 보고로 나눠져 있어요. 내부로의 보고와 외부로의 보고는요. 내부로의 보고는 우리 상사한테 또는 그쪽 상사한테 또는 우리 준법 감시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관들한테 얘기하는 거를 얘기를 해요. 외부로의 보고는요. 반드시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내부로의 보고는요. 반드시 해주는 거예요. 미생 보셨어요? 미생에서 그 이상한 차장이 잘못하잖아요. 그래서 장그래가 그거 발견해가지고 제일 먼저 뭐 하죠? 진짜 잘못했는지 아닌지 확인하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자기 부장님한테 보고하죠. 그 다음 보고한 다음에 뭐예요? 준법감시부서한테 연락하죠. 준법감시부서에서 해결한단 말이에요. 바로 경찰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바로 외부로 보고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면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경영자의 배임이나 횡령같이 외부로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되는 구속사항이 되는 것들이 있다고요. 이런 것들은 외부로 보고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종업원이요. 출근을 좀 늦게 했어요. 10시에 했어요. 10시에 했어요. 그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얘 검찰에 고소할 거예요? 경찰에 고소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내부적인 규정에 따라서 잘못한 거는 내부적으로 제재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점심 먹고 안 들어와요. 아니면 자꾸 출근을 안 해요. 그럼 내부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부적인 규제 범위를 넘어선 범위가 되면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외부적인 규율을 가져와가지고 외부적으로 규율에서 강제하게 보고하게 되는 것들이 있다고요. 경영자의 배임이나 횡령이나 분식회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외부로 보고를 하는 거죠.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중요하니까요. 자, 보고 및 시정 조치를 해야 돼요. 내부로는요.
반드시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제가 employer만 썼는데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audit committee 감사위원회 또는요 준법 감시기구 legal and compliance department 또는요 BOD board of directors 이사회 같은 사람들한테 누구든지 내부의 준법 감시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우리 지휘 계통을 따라서 보고를 해주시면은 돼요. BOD 멤버라든가 audit committee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 다음 두 번째, 외부로의 보고는요, 거기 뭐라 썼죠? must가 아니라고 했었죠? 반드시 하는 건 아니에요. 내부적인 보고랑 다르게 외부적인 보고는요, 언제 한다고 돼 있나요? 법에서 요구할 때 하는 거예요. report regulatory agency나 또는 government, 정부기관이나 또는 경찰이나 검찰이나 또는 이거를 규제 단속하는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증권거래위원회라든가 또는 금감원이라든가 이런 외부기관한테는 언제 한다고요? 법에서 요구할 때, 예를 들어 분식회의 같은 경우에는 outside reporting, 밖으로 보고하는 거를 법에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공개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CF가 있는데 레벨 2니까 읽도록 할게요. 이 클라이언트의 인포메이션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그냥 유관돼서 알아놓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종업원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말씀드렸죠? 내부로는요 그걸 보고하는 거예요. 외부로는 보고 안 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법규에서 요구할 때는 외부로 보고할 수 있다고요. 클라이언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클라이언트가 마피아예요. 그렇더라도 걔가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내부적인 규율로 일단 단속하는 게 먼저예요. 내부적인 규율이라는 건요. 이런 잘못된 클라이언트를 우리가 계속 관리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한 규제 법안이 있겠죠.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 돈을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내부적으로 철닝이라든가 또는 어떤 이 돈을 되게 돈 세탁을 하는 거, 런더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하지 말라는 내부적인 규제 조항이 있으면요. 그것 따라주시면은 돼요. 그런데 이 정보를 내가 밖으로 내보내는 건 어떤 조항이랑 이해상충 관계가 발생될 수 있냐면요. 3.2에 보시면 preservation of confidentiality 여기에서 고객의 기밀 정보 사항을 보호하라는 조항이 있어요. 자, 내가 고객의 정보를 밖으로 신고하는 순간 어떤 조항이랑 이해상충 관계가 발생하죠? 이 고객 정보를 보호해줘야 되는 내 의무 사항과 두 번째는 이 친구를 내가 밖으로 신고해야 되는 두 가지의 의무사항이 이해상충 관계 생기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첫 번째, 일단 거기에요. 법규에서 요구할 때, CFA 협회에서 요구할 때 클라이언트가 허락해준 경우에 한해서는요. 이 3E를 무시하고 이거를 무시하고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outside reporting, 밖으로 내가 이 정보를 내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요. 법에서 요구할 때. 법에서 요구한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상위법이란 얘기예요. 코드랑 스탠다드에서는요. preservation of confidentiality랑 두 개 조항이 있을 텐데 법규에서 요구한다는 건 그게 더 엄격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더 엄격한 법이 요구를 할 때는 outside reporting, 이 친구를 밖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클라이언트라 하더라도 얘가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고할 수 있고요. 두 번째, CFA 협회에서 요구할 때 우린 이제 여러분들 한 가족이에요. 이렇게 알아두지 마시고요. CFA 협회에서 요구하는 건요, 여러분들 보호해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된 사례로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또 내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또 내 종업원이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요, 협회 차원에서 나와서 이거를 조사를 할 때는 협회 측에다가 그 정보는 공유할 수 있도록, 이건 왜요? 협회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협회 규정이잖아요. 코드 앤 스탠다드. 그래서 협회 차원에서 이걸 알기 위해서, 근데 협회 차원에서 제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협회 차원에서 공유를 해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클라이언트가 허락해준 경우가 있어요. 야, 내 정보고 내가 잘못한 건데 밖으로 얘기해 라고 아예 클라이언트가 허락해준 경우는 밖으로 내보낼 수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dissociate 하거나 resign 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보고됐고요. 시정 조치됐어요. 너 이렇게 하지 마. 너 출근 일찍 해. 아니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걔가 잘못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땐 뭐라고요? dissociate 하거나 resign 하라고 돼 있죠. dissociate라는 건요. 예를 들어서 윤일병 사건을 보도록 할게요. 윤일병 사건에서요. 어떻게 돼 있냐면요. 그 친구가 지금 계속해서, 그 친구가 그때 계속해서 구타당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구타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상황이지. 그럼 문제가 된 상황이었죠. 문제가 되는 상황인지 일단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보고도 해야 되고요. 해야 됐어야 되죠. 근데 안 했잖아요. 그리고 시정조치 하지 말라라고 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요.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나한테도 그렇게 가담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요. 물론 이전에 이걸 해결했어야 되지만 그때 최종적인 수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dissociate나 resign이에요. 만약에 내가 명령체대 하달에 있으면요.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dissociate이라는 건요. 내가 그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거를 얘기해요. 남들은 다 하더라도 내가 그 행위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는 걸 얘기해요. 적어도 너는 그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하더라도 너는 하지 마. resign이라는 건요.
네 직위를 내려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그 포지션을 갖고 있겠죠. 어떤 역할을 맡고 있겠죠. 그 아래 나라에서 내려오라는 얘기예요. 그 역할을 맡고 있으면요. 그 역할을 네가 하지 마. 그 직위를 내려놔. 그 직위에서 resign, 사임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consider leaving the company.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한테 부당한 압력이 들어오면요. 회사를 떠나는 것도 고려하라는 얘기죠. 고려만 하시면 돼요. consider.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함부로 떠나면 안 돼요. 고려만 하시면 돼요. 책 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 가도록 할게요. 5페이지요. 죄송합니다. 박스 안에요. 읽도록 할게요. 1A, knowledge of the law. Members and candidates must understand and comply with all applicable laws, rules, and regulations, including the CFA Institute Code of Ethics and Standards of Professional Conduct라고 되어 있죠. Of any government regulatory organization. 즉, 정부기관이나 어떤 규제 단체라든가 라이센싱 에이전시라든가 프로페셔널 어소시에이션 전문가 단체라든가 이런 거에서 governing their professional activities 나의 전문가적인 행위를 규제하는 모든 단체에 적용되는 법규나 규율이나 규범 같은 것들은 코드랑 스탠다드를 포함해가지고 지켜주라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예요? 나한테 적용되는 법규는 다 지켜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In the event of conflict, 이해상충 관계가 발생할 때는요, members and candidates must comply with the more strict law, rule, or regulation. 더 엄격한 법규나 규정이나 규범을 지켜주시면 되고요. Members and candidates must not knowingly participate or assist. 알면서도 참여하거나 알면서도 돕지 말라는 거죠. And must dissociate from any violation of such laws, rules, and regulations. 그리고 협조하지 말고 비협조,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가담하지 말란 내용이에요. 다음 장 보도록 할게요. 윗페이지요. Guidance, Code and Standards vs. Local Law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요, 코드랑 스탠다드랑 로컬러랑 이해상충 관계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 우리나라 법이랑 또는 미국 법이랑 코드랑 스탠다드랑 이해상충 관계가 발생할 때 Members must know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ing to their professional activities in all countries in which they conduct business. 내가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법규는 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요. 내가 물건에서 원자재를 사온 나라가 있을 거고요. 그 물건을 가공하는 나라가 있을 거고요. 그 물건을 파는 나라가 있을 거예요. 이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법규는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Members must comply with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relating to their professional activity. Do not violate code or standards even if the activity is otherwise legal. 만약에 그 행위 자체가 합법적일지라도 even if 만약에 합법적일지라도 do not violate code or standards. 코드랑 스탠다드를 위반하지는 말란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에서는 마약이나 성매매가 합법화되어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죠. 그럼 무슨 나라 법을 지켜주라는 거예요? 더 엄격한 나라 법을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게 코드랑 스탠다드에 위반이 되면은 지켜주지 말란 내용이에요. 지키라니까 그쪽 나라 법을 지키지 말란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베트남에서 예를 들어서요. 브라이버리가 합법화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걸 규제하는 법규가 없어요.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그냥 뇌물 주고 받는 게 아무런 일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김영란법에 의해서 그게 철저하게 금지가 되고 있죠. 그럼 무슨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더 엄격한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나라에서 그게 합법일지라도 코드랑 스탠다드에서 그거를 규정하고 있으면 코드랑 스탠다드를 지켜라. 즉 코드랑 스탠다드를 위반하지 말라. 그 문장 다시 읽어볼게요. Do not violate code or standards even if the activity is otherwise legal. 그 행위, the activity, 그 행위 자체가요. 그 나라에서는 합법일지더라도 do not violate code or standards. 그게 코드랑 스탠다드에 위반되면 코드랑 스탠다드를 위반하지 말란 내용이에요. 즉 코드랑 스탠다드를 어디로요? 항상 기본으로 깔고 그 밑에 그거보다 더 엄격한 건 지켜주지 말고요. 그거보다 더 엄격한 것만 지켜주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always adhere to the most strict rules and requirements. 가장 엄격한 법규를 지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가보도록 할게요. guidance. Participation or association with violations by others. 다른 사람이 저지른 위반 사항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Members should dissociate or separate themselves. 나 자신을 dissociate, 협조하지 말고요. separate, 분리시켜요. 이게 핵심이에요. From any ongoing client or employee activity. 고객도 포함이 되고요. 고용주도 포함이 되고 우리 종업원도 포함이 돼요. 예를 들어 애들 다 잘못하고 있어도 나는 그거 하지 말란 내용이에요. 고객이 잘못하고 있어도 내가 그 사상 관리해주지 말란 내용이에요. That is illegal or unethical. 불법적이거나요. 비윤리적인 것들.
even if it involves leaving an employer, 고용주를 떠나는 것도 an extreme case. While a member may confront the involved individual first, he must approach his supervisor. 뭐라고요? 보고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or compliance departments. Inaction with continued association may be construed as knowing participation. 내가요, continued association, 계속해서 참여는 하고 있는데 inaction,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건요, may be construed as knowing participation. 알면서도 참여한 거랑 똑같이 봐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해됐어요? 다시요. continued association. 내가 계속해서 그 행위를 하고는 있어요. 근데 inaction, 그러니까 참가는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고 및 시정 조치라든가 제재라든가 또는 외부로 리포팅이라든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게 되면요. 그건 construed as knowing participation. 알면서도 참여한 걸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즉 위반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즉 액션이 없으면 안 돼요. 반드시 액션이 있어줘야 돼요. 내가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하고 있으면요. 이거를 막는 어떤 액션이 반드시 아까 배웠던 4가지 절차대로 있어줘야 됩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는요. 안 읽어보셔도 돼요. 제가 안 읽으라는 건 진짜 안 읽어도 돼요. 그냥 본인이요. 지우셔도 되고요. 나중에 찝찝하면 한 번 정도 그냥 보셔도 돼요. 보시는 건 좋아요.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보신 다음에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넘기시면 돼요. 시험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걸로는 다뤄지지 않을 텐데 상식적인 것들을 제가 대부분 제낄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 그냥 읽어볼게요. Members should have procedures to keep up with changes in applicable laws. 내가 법규가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변화는 업데이트 사항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절차는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compliance procedures should be reviewed on an ongoing basis. 그렇죠. 절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세 번째 동그라미, members should maintain current reference materials. 내가 계속해서 참고할 수 있는 머티리얼을 유지를 해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니까요. 제끼는 거예요. 네 번째 동그라미, members should seek advice of counsel or their compliance departments when in doubt. 의심이 될 때는요. 반드시 뭐 하라고요? seek advice of counsel or their compliance departments. 준법 감시부서를 찾아가지고 뭐 하라고요? 확인하라는 내용이요. 확인하라는 내용이요. general counsel 안 된다고 써놓으세요. general counsel. 제너럴 카운슬 부서 아니에요. 뭐 심리 상담 이런 거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뭐요? 준법 감시 부서를 가가지고 받으라는 내용이에요. 제너럴 카운슬 안 되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members should document any violations when they dissociate themselves from prohibited activity and encourage their employers to bring on and to such activity. 다시 읽어볼게요. should document any violations.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서화해 놓으래요. when they dissociate themselves from prohibited activity. 잘못된 행위로부터 내가 이것들을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는요. 즉 나 여기 더 이상 참여 못하겠어 라고 빠져나왔을 때는요. 쟤들이 잘못한 거, 내가 왜 빠져나왔는지를 반드시 문서화로 남겨놓으라는 얘기예요. 이건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한국투자금융공사에서 옛날에 금융위기 당시에 리만 브라더스 같은 엄청나게 위험한 회사들에 투자를 한 당시가 있었어요. 투자를 하려고 투자 논의를 열어요. 그래서 Investment Committee 투자위원회를 여는데 그 투자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때 어떤 내용들이 오가냐면요. 처음에는 투자를 못한다라는 게 거의 중론이었어요. 그런데 한 15분 정도 지금 그 인터넷 가면 공개가 돼 있거든요. 한번 나중에 들어보세요. 정회를 해요. 정회라는 건 회의를 쉰다는 거죠. 15분 정도 정회를 한 다음에 갑자기 투자위원들 의견이 막 바뀌었어요. 그래서 투자를 하는 쪽으로 그게 급선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위원들이 너무나 여기에 화가 나가지고 난 여기 절대 투자 못하고 난 이 의견에 동의할 수 없으니까 내일은 반드시 녹음해 놓으라고 하거든요. 원래 투자하면 그 투자 의사록을 남기고 녹음하잖아요. 그래서 난 이 투자에 반대한 거를 반드시 내 이름을 남겨놓으라고 해요. 즉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디소시를 할 때는요. 근거 자료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 입장에서 디소시하거나 리사인할 때는 내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문서화를 해놔야 되고요. Encourage their employers to bring on and to such activity. 그러한 행동들을 end, 끝내도록 해야 된다고요. 우리 고용주가 그러한 행동들을 끝내도록 유도해야 되고요. There is no requirements under the standards report the violations to governmental authorities. 자, 중요하죠. 체크해서요. 자, 아무런 내가 requirement라는 거는 필요죠. 그죠? 필수적인 어떤 조항 자체는 없는 거예요. Under the standards report the violations to governmental authority. government라는 거는 외부기관이겠죠. 정부기관이니까. 내가 외부로, 즉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될 아무런 필수적인 조항 자체가 스탠다드에는 없어요. 스탠다드에 따르면 외부적으로 보호를 해야 될 의무사항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셨나요? But this may be advisable in some circumstances and required by law. 하지만 이게 법규에 의해서 요구가 되어지거나 특정한 상황일 땐 외부로 보고를 해야 돼요. 아까 외부로 보고할 수 있는 상황이 3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법규에서 요구할 때, 두 번째는요 CFA 협회에서 요구할 때, 세 번째는 클라이언트가 허락해준 경우가 있었죠. 그거예요. 지금 여기 법규에서 요구할 때랑 some circumstances 밑에 뭐라고 쓰시면 될까요? CFA 협회에서 요구하거나 또는 클라이언트가 허락해준 경우 써시면 되겠죠. 여기 some circumstances 밑에 CFA 협회에서 요구하거나 또는 클라이언트가 허락해준 경우 또는 그 옆에 법규에서 요구되어질 때 그 경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동그라미 Members are strongly encouraged to report other members' violations of the code and standards. 자,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들을요 반드시 보고하도록 매우 강력하게 요청이 되어진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페이지 가보도록 할게요. 7페이지요. 17페이지. 네, 그 다음 페이지요. 제 페이지 수가 좀 헷갈려요. 제 책이랑 조금 달라서. 그래서 그냥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그젬플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좀 풀어볼게요. 마이클 앨런. 자, 저랑 문제 푸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문제 풀 때 마킹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 주인공은요 동그라미 치고요. 우리 회사는요 네모로 표시하면 훨씬 쉬워요. 그 다음에 고객 같은 경우에는 별표로 표시하라고요. 하다 제3자 같은 경우에는 third party 이렇게 표시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그거 설명을 좀 드리면 좋겠네요. 핸드아웃에요. 세 번째 장 보시겠어요? 대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이 상황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본시장의 기본적인 구조인데요. 이것만 아시면 시험 목적으로 이 정도만 아시면은 푸시는데 아마 문제가 없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본이라고 하면요. 공급처가 있고요. 그 자본의 수요처가 있겠죠. 그 자본을 공급해주는 쪽이 있고요. 자본을 필요로 하는 수요처가 있을 거예요. 자본을 공급해주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투자자들이라 그래요. 거기 투자자들이라고 했죠. 투자자들, 인베스터들이라고 하고요. 이 투자자들이 모이면 뭐가 되는 거죠? 자산 운용사가 되겠죠. 펀드를 굴리는 큰 집단이 될 거예요. 투자자들이 될 거고요. 투자자들이 자금을 꽂아줄 때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근데 맨날 직접적으로 투자를 한다면요. 이 기업의 여기 수요처니까 기업이 되겠죠. 자본을 필요로 하는 거는 기업이 될 텐데 이 친구들이 투자를 할 때마다 뭐를 발행해줘야 돼요?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줘서 예를 들어 그냥 돈을 꿔주면 채권 발행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식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기업의 수익을 내가 쉐어하겠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기업 입장에서 이 투자자들에게 주식과 채권을 발행하는 업무, 즉 자금의 중개 업무를 매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금을 꽂아주는 과정에서 중간에 누구를 두게 되냐면요. 증권사라고 하는 브로커리지 하우스를 두게 되죠. 왜 증권사를 브로커리지 하우스라고 하게 되면요. 자본의 수요처와 공급처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 중개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증권사를 꼭 끼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브로커리지 하우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 증권사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얘기로요. 그래서 자본을 공급해 줄 때는 항상 브로커리지 하우스, 증권사를 통해서 공급을 하게 되고요. 이 브로커리지 하우스 안에는 여러 가지 부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IBD, 투자은행 부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리서치 부서, 그 다음에 뭐 세일즈나 마케팅 부서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어드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드민 같은 부서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 IBD가 하는 역할은요. 자, 이쪽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자본을 계속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자본을 필요로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하는 건요.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주고 자본을 땡겨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요. 기업처는요.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주고 그 대가로 자본을 받는다고요. 돈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다른 말로 자본의 수요처를 컴퍼니 펌이라고 하지만요. 이슈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왜 이슈어라고 하냐면요.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수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발행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할 때 그 업무를 누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IBD에서 그 발행 업무를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이 증권사를 브로커리지 하우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요. 이거 뭐죠?
주식을 발행하는 업무를 IBD에서 대행해주기 때문에 대행사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대해서 주식 발행을 할 때 모건 스탠리가 했었잖아요. 그죠? 그럼 발행을 대행하는 업무, 그거를 언더라이팅 업무라고 하거든요. 쓰는 업무예요. 주식을 발행해주고 채권을 발행해주는 쓰는 업무. 그래서 이 브로커리지 하우스를 다른 말로 언더라이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 언더라이팅이라는 업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언더라이팅이라는 건요, 발행해서 쓰는 업무. 그래서 이 IBD가 하는 업무를 언더라이팅 업무를 한다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기업에서요,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면은요, 그 발행한 주식이나 채권을 여기에 있는 투자자들한테 팔고, 즉 주식이나 채권을 얘들한테 팔고 투자자들한테 돈을 받아가는 과정이겠죠. 그럼 그걸 누가 대신 팔아주는 거예요? 브로커리지 하우스, 증권사에서 팔아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 파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증권사를 또 sell side firm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해요. 들어보셨죠? sell side firm이라고. 그 다음에 그 파는 주식이나 채권을 누가 사줘요? 여기 있는 투자자들이 사주게 되죠. 자산운용사에서 사주잖아요. 다른 말로 얘들을 buy side firm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바이사이드 펌에서 또한 바이사이드 펌에서 자금을 꽂아줄 때 증권사를 통해서 꽂아주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주식 투자만 놓고 보면은요. IBD가 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M&A를 하거나 IPO를 하거나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는 업무에 있어서의 언더라이팅 업무, 중개 업무, 어드바이저리 업무, 중개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요. 여기는 리서치는 좋은 기업 주식이 있으면 그 주식을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써가지고 그 리포트를 누구한테? 펀드 매니저한테 갖고 가서 야 이런 좋은 주식이 있는데 너 투자해보지 않겠니? 라고 셀링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셀링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셀링할 때 뭐 세일즈 부서랑 당연히 동행을 할 텐데 이 리서치가 자기의 리포트를 자산운용사에서 셀링을 하게 되면요. 자산운용사가 이 리포트를 통해서 추천받은 주식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투자자들이 자금을 이렇게 꽂게 되겠죠. 꽂을 때 누굴 통해서 꽂게 되면요. 여기에 있는 증권사가 엄청나게 많겠지만 이 리서치가 좋았기 때문에 이 리서치의 세일즈 매니저들을 통해서 이렇게 자금을 꽂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증권사를 이렇게 꽂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자금의 공급처들이 이 친구들을 통해서 꽂을 때 증권에 대해서 체결 수수료가 발생하겠죠. 즉, 이 투자자들이요, 주식을 직접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 증권사를 통해서 주식을 사고 판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주식을 사고 팔 때 여러분들 주식 사고 팔 때 뭐 내죠? 체결 수수료 내잖아요. 증권사에다가 체결 수수료 내는 거 못 보셨어요? 내가 주식을 사고 팔 때 증권사에 계좌 트잖아요. 증권사에 계좌 튼 다음에 주식을 사고 팔면서 증권사에다가 체결할 때마다 체결 수수료 내죠. 그 체결 수수료를 브로커리지한테 내는 fee라고 해서 브로커리지 fee라고 그래요. 주식 체결 수수료, transaction fee죠. 거래세예요. 그래서 그 fee를 주식에 대한 체결 수수료라고 얘기를 하고요. 조금 더 이따가 딥하게 들어갈 텐데 어쨌든 이 정도 구조만 아시면은 문제 푸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거예요. 1번 문제 좀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한번 보고서 좀 쉴게요. 마이클 앨런 주인공이에요. 동그라미요. Works for a brokerage firm. 자, 어디서 일하는 거예요? 증권사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 개념을 잡고 들어가야 돼요. 네모 쳐야 되겠죠? 증권사에서 일하는 거예요. is responsible for an underwriting of securities. 주식을요, underwriting 업무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뭐예요? 이 IBD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company officer gives Ellen. 여기서 이 company라는 거는 아까 자금을 필요로 하는 투자자들을 얘기를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를 얘기를 하겠죠. 기업체가요, company officer gives Ellen에게 information indicating that the financial statements Ellen filed with the regulator overstate the issuer's earnings. 다시 해석할게요. 컴퍼니 어피서, 그 회사의 중역 간부가요, 앨런에게 정보를 줬는데 그 정보가 나타내는 거는 financial statements Ellen filed with the regulator. 내가 정부 당국에 제출을 했던 재무제표가 overstate the issuer's earnings. 이슈어는 누구죠? 주식을 발행하는 삼성전자가 되겠죠. 이게 기업체가 될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 삼성전자의 이익을 과대평가한 것 같아요. 왜 이런 이슈가 나올까요? 잘 보세요. 자, 얘들이요, 주식을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한다는 건 현재의 기업 상태를 기초로 해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을 하겠죠. 그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을 할 때 뭘 낼까요? 이 브로커리지 하우스의 IB라든가 또는 여기 ECM이나 DCM들 뭐 주식 발행하는 부서들이 있는데 그럼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는 부서들이 이 기업체의 재무제표를 받아가지고 대신 근무해준다고 했잖아요. 정부 당국에 신고를 하겠죠. 그 신고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저쪽 회사가 우리한테 줬던 재무제표가 과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이득이 과대평가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럼 이득이 과대평가돼 있으면은 당연히 이 재무제표는 잘못된 거니까 수정해줘야 되겠죠. 그래서요, Allen seeks the advice of the brokerage firm's general counsel. 우리 증권사 내부에 있는 일반적으로 카운슬링 해주는, 이건 일반 카운슬이니까 준법감시부서라고 보기도 애매해요. 그냥 진짜 이게 심리상담일 수도 있고요. 뭐 별의별 상담이 다 있겠죠. 그죠? Who states that it would be difficult for the regulator to prove that Allen has been involved in wrongdoing. 걔가 뭐라 그랬냐면요. 야, 걔가 잘못한 거지 네가 잘못한 거는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거를 입증하기 굉장히 힘들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자, 얘가요, 잘못된 재무제표를요, 나한테 줬어요. 내가 그걸 정보당국에 신고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얘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낸 재무제표 잘못된 거다? 근데 내가 그걸 알았어요. 그럼 내가 이거 수정 안 하면 내 잘못이죠. 상황 이해되나요? 이게 내 잘못이에요. 내가 수정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다시요. 자, 확인하고 보고 및 시정 조치하고 디소시에이트하고 컨시더 리빙 더 컴퍼니 네 가지 절차대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일단 잘못된 재무제표인 거 알았어요. 뭐 하셔야 돼요? 아, 진짜 잘못된 건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재무제표가 진짜 잘못된 건지를 확인하시고 내부적으로는 컴플라이언스 디파트먼트한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니? 재무제표 다시 내야 되니?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니? 확인하셔야 돼요. 두 번째 절차는 뭐 하셔야 돼요? 보고 및 시정 조치. 야, 내가 잘못된 재무제표를 낸 것 같아. 우리 내부적인 절차를 따라서 보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야, 재무제표 다시 갖고 와. 시정 조치 내려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잘못된 게 법규에서 리포팅을 요구할 때는 밖에 있는 기관들한테 리포팅도 해줘야 된다고요.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급기관에서 야, 그냥 써. 잘못된 거 뭐 그냥 써. 그렇게 강제적으로 나한테 명령을 내리게 되면은 dissociate하거나 resign. 나 그러면은 일 못해. 잘못된 재무제표 낸 건 내 기책이기 때문에 나 일 못해. 일에 대해서 그만둬야 되고요. 계속해서 야, 잘못된 거 그냥 써. 일해. 라고 하면은 consider leaving the company. 회사를 떠나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까지 보시면 돼요. 커멘트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리할 때 중요한 건 커멘트를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세 번째 줄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침 PD부터. Allen should report this situation to his supervisor. 왜요? 왜 이게 나올까요?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확인은 했어요. 왜? 지가 잘못된 거를 줬다고 나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확인은 끝난 상황이에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보고를 하고 시정 조치를 해야 돼요. 그럼 보고하는 과정이죠. 자, Allen should report this situation to his supervisor. 우리 관리자한테 보고해야 돼요. Seek an independent legal opinion and determine whether the regulator should be notified of the error. 그 다음에 규제 당국에서 이 에러에 대해서 notify, 알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내가 결정하래요. 즉, 내가 내부적인 보고는 must예요. 외부적인 보고는 규제 당국에서 요구할 때 한다고 했었어요. 그럼 규제 당국에서 이 외부로의 리포팅을 요구하는지 안 하는지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외부로의 리포팅 찾아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고 7분만 쉴 거고요. 쉬었다가 레벨 2, example 2, 3 계속 풀 건데 이런 식으로 진도 나갈 거예요. 제가 내용 설명은 핸드아웃으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책 읽고 문제 풀고 문제를 좀 많이 풀 거예요. 스웨저 문제도 풀 거지만요. 스웨저 뒤에 있는 문제도 풀 거고요. 그 다음 커리큘럼 북에 있는 문제도 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부터는 진도 좀 더 빨리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들어오시면 돼요. 7분만 쉴게요.